안녕하세요. 운동하는 의사 닥터스핏입니다. 저는 10대 때 비만했었고 절대 운동하는 거 싫어했던 그런 아이였어요. 안 좋은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반평생 유지를 하다가 어느 순간 살 빼야겠다 결심을 하고 나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 끝에 적정한 운동법과 식단으로 3개월간 10kg 가량 감량을 했고 요요 현상 없이 지금까지 잘 체중을 유지해오고 있어요. 다이어트에 성공한 셈이죠. 근데 제 주위에도 체형 문제나 체중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올바른 체중 감량 방법을 알아내기 위해서 진짜 많은 교과서, 최신 논문, 그리고 다이어트 서적들까지 이렇게 많이 분석을 했고요. 식단은 여러 가지 체중을 조절하는 요소 중 하나에 불과하지만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오늘 이 영상만 보셔도 복잡한 식단법 다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올바르지 않은 식단법에 휘둘릴 이유가 전혀 없어지게 됩니다. 오늘의 키워드 4가지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칼로리, 탄단지, 인슐린과 혈당, 식사 순서, 이 4가지로 오늘 딱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칼로리 인앤 아웃이 체중의 결정 요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반론을 갖고 있는 분들 있는 거 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그냥 절대적인 진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명체는 에너지 결핍 상태라면 어떤 형태로든 체내 구성원을 소모를 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려 하겠고, 반대로 에너지 과잉 상태라면 어떤 형태로든 에너지를 배출해내거나 저장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인다고 해서 살이 다 빠지는 건 아니에요. 자, 무작정 적게 먹을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의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급이 갑자기 확 반으로 줄어든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이 있는데 월급이 적어지게 되면은 언젠간 마이너스가 나겠죠? 그럼 큰일 나니까 고정 지출비를 더 줄여서라도 긴축 재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생명체도 마찬가지예요. 들어오게 되는 에너지가 부족하게 된다면은 내가 기본적으로 매일매일 소모하는 기초 대사량을 줄여서라도 생명체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숨만 쉬는 데에도 생존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줄여버리게 되어요. 그럼 반대로 무작정 많이 움직일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도 주위에서 다이어트 한다고 1시간 웨이트하고 2시간 유산소 타고 이렇게 심하게 운동하는 분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옛날에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에너지 소모량만큼 과연 우리 몸의 칼로리가 그만큼 쓰이게 될까요? 여러분은 혹시 운동의 역설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운동을 하면 할수록 소모되는 에너지가 쭉 늘어난다고 기대를 했지만 실제로 측정을 해보니까 운동을 어느 정도 기준치 이상으로 더 심하게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전체 소모하는 에너지가 균등하게 유지가 된다고 해요. 운동으로 통해서 소모되는 에너지는 점점 늘어날 수 있겠으나 내 기초 대사량을 그만큼 줄여버리게 된다는 거거든요. 이런 걸 보면은 운동으로 소모되는 칼로리의 마지노선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론이 드네요. 결국 칼로리의 섭취 및 소모는 체중 조절에는 굉장히 중요한 팩터들이 되겠지만은 어느 정도 마지노선이 있다는 건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과도한 식단법이나 과도한 운동을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잘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다음 두 번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사실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저탄고지, 간헐저탄식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식단법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정한 식단법이 갑자기 유행을 타기도 하고 또 특정한 식단법이 마치 이게 최고의 진리인 양 많이 홍보를 하고 알리는 그런 목소리들이 종종 들리곤 있죠. 그런데 우리는 합리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모름지기 다이어트를 위한 건강한 식단법이라 하면 첫 번째로 지키기가 쉽고, 두 번째로 다른 방법들보다 더 감량 효과가 우월하고, 세 번째 건강에 위해가 없어야 됩니다. 이 3가지 요소들을 모두 충족시키지 못하면은 별로 좋은 식단법이라 할 수가 없겠죠. 저도 한때 다이어트를 진짜 심하게 한 적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선수 수준의 벌크업이나 운동 퍼포먼스를 뽑아내고 싶어가지고 정말 많은 고민과 공부를 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논문들을 찾아봤는데 결국 운동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식단법이 가장 적합하겠더라고요. 바로 매크로 식단법입니다. 이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익숙하신 분들이라면은 영상 1분 뒤로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사람이 섭취해야 될 1일 에너지량은 이렇게 3가지로 나뉩니다. 근데 여기서 평균 성인 남성은 2400, 여성은 2000으로 설정을 하고요. 먼저 칼로리 설정하는 매크로에서 탄단지 비율은 이렇게 나누는데 편하게 저는 5대3대2로 잡습니다. 탄단지 중에 단백질 먼저 설정합니다. 운동 강도나 횟수 따라서 체중 1.2 내지 2배 만큼 단백질 넣어주고, 저는 70kg에 주 4에서 5회 운동하니까 2를 곱하면 140, 단백질 칼로리는 560칼로리가 됩니다. 탄수는 비율 5였으니까 5대3으로 하면은 933칼로리가 나오고요. 이걸 4로 나누면은 233g의 탄수화물을 먹게 되고요.
똑같이 지방은 비율 2였으니까 지방은 373칼로리, 9로 나누면 41g이 됩니다. 근데 앞서서 1일 섭취량을 2300으로 잡았으니까 434가 남거든요. 얘네는 탄수랑 지방에서 보충을 해줍니다. 그래서 증량을 원하면은 남자는 이만큼, 여자는 이만큼 먹어주면 되고요. 감량을 원할 경우에는 하루에 500칼로리가량 덜 먹던지 더 운동하던지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장거리 유산소 하시는 분들은 탄수화물과 지방을 더 많이 드셔주시면 좋겠고, 근력 운동이나 퍼포먼스 운동 위주로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탄수화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운동 퍼포먼스는 탄수에서 나오거든요. 자, 세 번째, 인슐린을 잘 알면 살 안 찌는 몸, 근육 잘 만드는 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혈당 스파이크, 인슐린 저항성, 이런 류의 키워드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엔 이거 하나로 귀결됩니다. 인슐린, 이것만 이해하시면 되어요. 제가 맨 처음에 칼로리가 중요하다고 했죠. 근데 한편으로 같은 칼로리 내에서 한 사람은 고탄수 시기를 오랫동안 유지를 했고, 또 한 사람은 고지방 시기를 일정하게 유지를 했다면은 둘 중에 어느 사람이 더 체지방이 많이 늘까요? 대부분의 실험에서 결과는 고탄수화물 시기를 한 사람이 조금 더 체지방 증가폭이 더 컸다고 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두 가지 사실. 첫 번째, 지방 시기는 생각보다 체지방을 많이 늘리지 않습니다. 과도하게 섭취한 지방은 다 흡수되지 않고 대변으로 일부 나가게 되는데, 과도하게 섭취한 탄수화물은 100이면 100 다 일단 몸속에 흡수가 되거든요. 두 번째, 체중 조절에는 호르몬, 그 중에서도 인슐린의 역할이 어느 정도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운동할 때나 굶었을 때 혈당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거를 인식해서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분비돼 가지고 혈당을 높이게 되어요. 얘네들은 대표적인 이화 호르몬이고, 몸의 혈당이 반대로 높아지게 되면은 이거를 인식해서 혈당을 떨어뜨리기 위한 호르몬 인슐린이 분비가 되게 됩니다. 얘는 대표적인 동화 호르몬이에요. 이 인슐린의 작용으로 피 속에 많이 풍부해진 이 포도당들을 간과 근육에 집어넣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간글리코겐, 근육글리코겐들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간과 근육에 저장할 수 있는 글리코겐 양에는 제한이 있어서 나머지 애들이 지방으로 저장되게 되는데, 그게 다 지방간, 피하지방, 내장지방 이렇게 들어가서 저장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들에 있어서 인슐린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면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첫째로 인슐린을 많이 분비시킬 상황을 피하고, 또 인슐린을 자주 분비시킬 상황을 피해야 됩니다. 바꿔 얘기하면은 한 번에 탄수화물을 너무 과량 먹지 말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탄수화물, 특히 단당류 함량이 어느 정도 있는 식품은 자주 먹지 말라는 게 유효한 전략이 되겠죠. 근데 그렇다고 우리처럼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인슐린이 꼭 나쁘지만은 않은 게, 제가 아까 인슐린은 동화 호르몬, 아나볼릭 호르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얘네들은 근육 형성에도 큰 작용을 합니다. 운동 후에 고갈된 근육 글리코겐을 꽉꽉 채우는데 인슐린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근력 운동이 끝난 이후에 탄수화물을 먹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단백질보다 오히려 더. 이 스포츠 영양 필드에서는 근력 운동 후에 식사 텀이 길다면은 운동하고 나서 탄수화물을 한 40g 정도, 그리고 단백질 20에서 25g 정도 들어있는 식단을 먹으라고 권고를 하고 있죠. 이게 운동 퍼포먼스 향상과 빠른 회복, 그리고 선수급에서의 하루 2번 퀄리티 있는 훈련을 가능하게 해주는 비밀이에요. 또한 일부 케미컬 보디빌딩 선수들은 운동 후에 포도당 단당류 섭취를 하고 일부러 인슐린을 꼽기도 합니다. 왜냐면 근글리코겐 합성을 최대화하기 위해서죠. 참고로 인슐린은 도핑기구에서 금기한 상시금기 약물이에요. 자, 네 번째, 식사 순서만 바꿔도 살 빠진다. 여러분은 이 사실 알고 계셨었나요? 제가 얼마 전에 SBS 다큐 3일에 출연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같은 회에 글루코핏이라는 연속 혈당 측정기 스타트업 회사 대표님이 식사 순서를 바꿨더니 혈당이 덜 올랐다는 것을 증명한 실험이 있었어요. 사실 탄단지 섭취하는 순서만 바꿔도 혈당 변화를 굉장히 다르게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혈당 상승 속도가 늦어지게 되어서 인슐린에 대한 노출이 좀 덜 되고, 또한 조기 포만감을 유도해 가지고 절대적인 식사 섭취량을 좀 조절하는데 이걸로 칼로리 제한이 되겠죠. 그 식사 순서는 다음과 같아요. 먼저 야채, 채소류로 식이섬유로 먼저 섭취를 해주고, 그 다음에 단백질, 지방 먹어주고, 마지막 순서로 탄수화물을 먹어주는 겁니다. 제가 예전부터 참고했던 논문에 따르면은 지방과 단백질을 먼저 섭취를 하게 되면은 먼저 위장에서 음식물이 비워지는 물리적인 속도가 늦춰지게 되어가지고
포만감을 일찍 유도를 할 수가 있고 좀 덜 먹게 되는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고 해요. 저는 몇 년 전부터 식사 순서 조절이 좋다는 걸 알아가지고 이 식단을 4년째 고수하고 있어요. 저는 주로 아침을 풍족하게 차려 먹는데요. 에피타이저로 사과 한쪽, 그리고 샐러드, 치즈, 블루베리, 오리엔탈 드레싱 곁들여서 먼저 먹어주고, 그 다음에 단백질 지방으로 계란 후라이 한 3개 정도, 그리고는 블루베리, 그릭 요거트, 그래놀라, 크레아틴 섞은 거 넣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탄수로 호밀빵인데 피넛버터랑 카야잼 맛있게 발라서 와구와구 넣어줍니다. 이러면은 탄단지는 제가 원하는 계획대로 챙기면서 혈당 변화폭을 최소화시켜서 인슐린 분비를 조금 덜 시킬 수가 있어요. 이러면은 제 계획대로 탄단지를 잘 챙기면서 혈당 변화폭은 최소화시키고 인슐린 분비를 안정화시킬 수가 있죠. 제가 아침을 보통 6시 반 즈음에 먹는데 이렇게 먹으면은 점심시간인 12시 정도까지 되게 포만감 오래가고 좋더라고요. 자, 어떤가요? 여러가지 다이어트 방법이나 이런 것들 다시 한번 리뷰하게 되지 않나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자면은 칼로리 인앤아웃은 체중 변화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가 맞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크로 식단법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마크로 식단법에서 탄수화물과 지방의 차이에 따라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인슐린, 혈당에 대한 키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다이어트를 원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고, 근비대나 근력 스트렝스 혹은 운동 퍼포먼스 향상을 위해서는 어떠한 영양 섭취 전략을 취하는 게 더 유리할지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에는 식사 순서만 바꿔도 다른 현상을 이끌어낼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스포츠 영양 코치 자격증 준비를 하면서 정말 많은 고민들이 있었거든요. 교과서만으로 이런 내용들을 다 파악하기에는 조금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고, SNS를 보면은 정말 많은 카더라 통신들, 내가 옳다, 네가 틀렸다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이 오가는 거를 보고 좀 혼란에 빠진 적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책을 이 책 저 책 많이 읽어보고, 또 비판적인 사고로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특정한 책에서 인용한 논문을 실제로 뒤져봤더니 정말 근거 있는 얘기를 한 거구나, 혹은 상대적으로 근거가 좀 빈약한 얘기를 했네, 이런 것들을 보는 눈이 길러지더라고요. 여하튼 오늘 영상은 이 방대하고 많은 호기심과 여러가지 설전들을 총망라한 영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초보 트레이너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스포츠 영양 강의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강의만으로는 부족해서 조금 더 참고할 수 있을 만한 자료가 없냐 하셔가지고 제가 전자책, 이북을 썼습니다. 1년에 서너 차례 정도 업데이트를 꾸준히 하면서 원고를 좀 더 완성시켜서 한 3, 4년 이내에는 실제 지류책으로도 낼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링크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은 비록 식단 관련된 내용을 주로 다뤘지만은 우리의 체성분, 몸을 바꿀 수 있는 이 대표적인 7가지 요소는 꼭 명심해 주시고요. 식단이 다가 아니고 운동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식단만 신경 쓸 게 아니라 운동이나 여러분들의 주변 환경, 스트레스 요인 이런 것들까지 다 이상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나머지 요소들도 꼭 잘 챙겨주세요. 특히 식단 파트에서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지속할 수 있는 여러분한테 적합한 식단법을 꼭 찾아서 저처럼 잘 유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또 유용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세요.